이혼 도장을 찍은 지 정확히 30분,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를 노려보며 콧방귀를 뀌던 시어머니가 울며 매달려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시어미가 잘못했다. 회사가 망한다. 한 번만 살려다오. 7년차 회계사인 며느리를 고급 격리라 비웃던 그 입에서 이제는 살려달라는 말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이제부터 무급격리로 살아온 한 회계사의 가장 정직하고도 통쾌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가정법원 정문을 빠져나오자 늦가을 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이지훈, 33살 7년차 공인회계사입니다. 대형 회계법인에서 매일같이 숫자와 씨름하며 살아온 사람이죠. 정직하게 평생을 살아오신 부모님 밑에서 자라 계산은 정확하게,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옳고 그름은 분명히 가르는 성격으로 컸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인생의 좌우명처럼 새기며 살았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올라타 운전대를 한참 바라보고 있는데 가방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시모, 최 여사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액정을 노려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훈아, 어미야, 어미가 잘못했다. 한 번만 살려다오. 최 여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매달렸습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보고 꺼지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차창 밖을 보며 차분하게 받았습니다. 그건 어미가 잠깐 정신이 나갔던 거지. 회사가 지금 큰일 났다. 은행에서 전화가 빗발쳐. 숫자나 두드리는 경리한테 그런 큰일을 왜 말씀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는 게 스스로도 느껴졌습니다. 핸들에 손을 얹고 눈을 감자 지난 시간이 한 장면씩 떠올랐습니다. 대학교 2학년 가을 학기 교양 수업이었습니다. 조별과제 모임을 마치고 도서관으로 향하던 길, 두 팔로 안고 있던 회계학 전공 서적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땅에 떨어진 책을 황급히 줍는데 한 남자가 옆에 쪼그려 앉아 같이 책을 모아주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걸 왜 혼자 들고 다녀? 박민우였습니다. 같은 조 선배였고 늘 뒷줄에서 조용히 웃기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들 수 있어요. 저는 책을 받으려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디까지 가는데? 도서관이면 가는 길이야. 들어줄게. 박민우가 책을 가슴에 안고 먼저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을 햇살이 박민우의 어깨 위로 떨어지던 그 장면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 다정함을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5년을 만났고 28배 식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결혼식 당일부터였습니다. 패백실에서 시모는 친척들을 향해 저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회계상가 뭔가 한대요. 쉽게 말해 고급 격리지 뭐. 옆에 있던 친척 아주머니가 따라 웃었고 시모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자격증 있는 격리니까 우리 회사 살림은 이제 안심이지. 저는 한복 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님, 회계사는 격리하고는 좀 달라요. 뭐가 달라? 다 숫자 만지는 거지. 시어미가 농담 한마디 한 걸 가지고 꼬박꼬박 말대답이냐? 최 여사가 부채로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옆에 서 있던 박민우는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시댁 거실에 불려갔습니다. 최 여사는 식탁 위에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쿵 내려놓았습니다. 봉지 안에는 구겨진 영수증이 한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님? 저는 봉지를 열어보다 물었습니다. 우리 회사 영수증이야.
회계사 며느리 봤으니 이제 기장도 며느리가 봐야지. 세무사한테 돈 줄 일 있나? 최 여사가 당연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회계법인 소속이라 외부 일은 따로 못 받아요. 직장에서 허락도 안 해요.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누가 돈 받고 하래? 가족끼리 도와달라는 거지. 민우야, 내 색시가 시댁일에 이렇게 칼같이 굴어도 되는 거니? 최 여사가 박민우를 흘겨봤습니다. 지훈아, 그냥 좀 도와드려. 어머니가 너 편하라고 집안일 대신 시키시는 거잖아. 박민우가 제 옆구리를 슬쩍 찔렀습니다. 민우 씨, 이건 집안일이랑 달라. 저는 박민우를 쳐다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민우 씨가 뭐냐? 시어른 앞에서 며느라기, 너 교양이 그것밖에 안 되니. 최 여사가 식탁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민우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신혼집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 끝에 앉아 박민우를 올려다봤습니다. 민우야, 나 그 영수증 정리 솔직히 할 자신이 없어. 왜? 회계사가 영수증 정리도 못해. 박민우가 넥타이를 풀며 웃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야 하는 거야. 회사 규정상 외부 회계 업무는 신고를 해야 되고 가족회사라도 마찬가지야. 신고하면 되잖아. 뭐가 그렇게 복잡해? 엄마가 너 며느리로 들이면서 얼마나 기대했는데. 박민우가 시계를 풀어 협탁에 내려놓았습니다. 기대가 회사 일 시키는 거였어. 저는 박민우의 옆모습을 빤히 봤습니다. 지훈아,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한번 삐치면 한 달이야. 그냥 좀 해드려. 응. 박민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연애 시절 제 책을 들어주던 그 손이 맞나 싶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저는 검은 비닐봉지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회계법인 야근을 마치고 새벽 1시에 들어와 식탁 위에 영수증을 펼치는 날이 늘었습니다. 박민우는 침실에서 코를 골며 잤고 저는 형광등 아래서 식당 영수증, 주유 영수증, 백화점 영수증을 분류했습니다. 주유 영수증이라고 적힌 묶음 안에 호텔 결제 내역이 섞여 있었습니다. 백화점 영수증 묶음에는 명품 매장 결제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신우이 박지영의 이름이 적힌 법인카드였습니다. 다음 주말 저는 시댁 거실에서 분류한 영수증을 펼쳐놓고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 결제들은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면 곤란해요. 나중에 세무서에서 문제 삼을 수 있어요. 뭐가 곤란해? 우리 회사 카드로 우리 식구가 쓴 건데. 최 여사가 귤을 까며 시큰둥하게 답했습니다. 법인카드는 회사 업무에 쓰라고 만든 거예요. 사적으로 쓰시면 나중에 세금도 더 내셔야 하고 잘못하면 시누이 형님까지 문제가 생겨요. 저는 손으로 영수증 한 장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봐라, 민우야. 며느리가 시집 온 지 한 달 만에 시누이 형님을 가르치려 든다. 최 여사가 귤 껍질을 식탁에 던졌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시누이 박지영이 머리를 묶으며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내 올케가 너 카드 쓴 거 가지고 잔소리를 한다. 최 여사가 박지영을 보며 입을 비죽였습니다. 올케, 너 회계사라고 회사 들어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이 회사 이사야. 알아. 박지영이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형님, 그게 아니라 나중에 형님 다치실까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다치긴 누가 다쳐. 너나 다치지 말고 입 조심해. 박지영이 식탁 위 영수증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박민우는 그때도 텔레비전 리모컨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박민우가 운전대를 잡고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그냥 좋게 좋게 가자. 우리 엄마 마음 상하셨잖아. 민우야, 나 오늘 거실에서 종이짝처럼 취급당했어.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 그냥 어른들이 말이 좀 세신 거지. 내 어머니, 내 누나, 그리고 너. 저는 박민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신호등 불빛이 박민우의 옆얼굴 위로 빨갛게 떨어졌습니다. 내가 뭘? 나는 가만히 있었잖아. 박민우가 억울하다는 듯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저는 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다는 말이 그날따라 가장 무섭게 들렸습니다.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은 결혼식 날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숫자를 다루던 손, 부모님께서 정직하게 살라며 잡아주시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누군가의 영수증 봉지나 받아드는 손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신혼생활 1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회사에서 한창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연말 결산 시즌이라 야근이 매일같이 이어졌고 새벽 2시 퇴근도 일상이었습니다. 파김치가 되어 현관문을 열면 식탁 위에는 늘 검은 비닐봉지가 한두 개씩 놓여 있었습니다. 박민우는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잤고 저는 외투도 벗지 못한 채 식탁 의자에 주저앉아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종이에 베어 핏방울이 맺혀도 닦을 새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새벽 1시가 넘어 집에 들어왔는데 거실 소파에 최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시간에 여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내 아들 집에 내가 못 들어와. 비밀번호야 민우가 알려줬지. 최 여사가 다리를 꼬며 답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이번 달 부가세 신고 기한이 코앞이라며. 어미가 답답해서 직접 영수증 들고 왔다. 최 여사가 발치에 놓인 종이 상자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상자 안에는 한 달치 영수증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회사 결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있어요. 이건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시면 안 될까요? 저는 상자를 내려다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무사가 거저해주냐?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 회계사 며느리 두고 그 돈을 왜 남 줘? 최 여사가 혀를 찼습니다. 어머님, 저도 직장이 있어서. 내 직장이 그렇게 대단하면 시댁회사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보태. 최 여사가 말어리를 잘랐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박민우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엄마, 이 밤중에 왜 와 있어? 내 색시가 자꾸 회사 일을 미루니까 어미가 직접 들고 왔지. 최 여사가 입을 비죽였습니다. 지훈아, 그냥 좀 해드려. 며칠만 더 늦게 자면 되잖아. 박민우가 머리를 긁으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나 오늘도 새벽 2시에 들어왔어. 저는 박민우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치우라고. 미루니까 일이 쌓이지. 박민우가 하품을 하며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닫히는 안방문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최 여사는 소파에서 일어나 외투를 챙겼습니다. 내일까지 부가세 신고 끝내놔. 어미가 민우 통해서 확인할 거다. 최 여사가 그렇게 말하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 그대로 앉아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영수증 사이로 골프장 결제 영수증과 룸살롱으로 추정되는 결제 내역이 섞여 나왔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점심시간을 쪼개 시댁회사의 재무제표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박민우가 바지 사장으로 있는 그 회사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은행 빚이 자산보다 훨씬 많았고 매출은 1년째 제자리였습니다. 거래처에 줘야 할 돈은 밀려 있었고 직원 월급은 2달째 외상이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 만기 어음이 막힐 판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박민우 앞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민우야, 회사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아. 뭐가 안 좋은데? 박민우가 게임 컨트롤러를 손에서 놓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다음 달 어음 막을 돈이 없어. 거래처도 줄줄이 돈을 못 받고 있고.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알아서 해. 어머님이 어떻게 해. 회사 통장에 돈이 없는데. 엄마는 다 방법이 있어. 지금까지도 그렇게 굴려왔잖아. 박민우가 다시 화면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민우야, 이번엔 방법이 없어. 1금융권에서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와. 그럼 너가 좀 알아봐줘. 너 회계법인 다니잖아. 인맥 많을 거 아냐? 박민우가 당연한 듯 말했습니다. 내가 왜? 저는 박민우를 빤히 봤습니다. 왜라니? 우리 가족 회사잖아. 우리 가족이면 너한테도 가족이지. 박민우가 컨트롤러를 내려놓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내 회사도 아니고 내가 받는 월급도 한 푼 없어. 지훈아, 그게 며느리가 할 소리야. 너 시집을 어디로 온 줄 알아? 박민우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사람과 더 말해봐야 같은 자리만 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주말 시댁 거실에 다시 불려갔습니다. 최 여사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손톱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민우한테 들었다. 회사 자금이 좀 빠듯하다며. 최 여사가 손톱줄을 내려놓으며 운을 뗐습니다. 네, 어머님. 다음 달 어음이 문제예요. 저는 무릎 위에 손을 모았습니다. 내가 회계법인 다니니까 은행 사람들 잘 알 거 아니냐. 좀 알아봐라. 제가 알아본다고 대출이 더 나오는 건 아니에요. 회사 신용이 이미 못한다는 거니. 최 여사가 말을 자르며 저를 쏘아봤습니다.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럼에 못하면 우리 민우가 신용불량자 된다. 내 남편이 길거리에 나앉아도 너는 회계법인이 그렇게 좋으냐? 최 여사가 손톱줄을 식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박민우는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모은 손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님, 제 신용으로 보증을 서면 어떻게든 연장은 해볼 수 있어요. 대신 이건 정말 한 번만이에요. 그래, 그래야 며느리지. 어미가 너 며느리 들이면서 이런 날 오라고 본 거다. 최 여사가 그제야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그 뒤로 저는 회계법인 동기들에게 머리를 숙여가며 시중은행 담당자들을 소개받았습니다. 제 명의로 지급 보증을 섰고 제 이름이 들어간 서류가 한 장 한 장 늘어갔습니다. 어음은 가까스로 막혔고 거래처 결제도 한 달씩 미루며 굴러갔습니다. 저는 잠을 2시간씩 자며 회계법인 업무를 끝내고 집에 와서는 시댁회사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으면 거울 속 제 얼굴은 푸석푸석하고 눈밑이 시커맸습니다. 주말마다 최 여사는 시누이 박지영을 데리고 백화점에 갔고 다녀온 손에는 명품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시댁 거실에서 다 같이 저녁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박지영이 새로 산 가방을 식탁 옆 의자에 올려놓으며 자랑을 늘어놨습니다. 엄마, 이거 이번 신상이야. 회사 카드로 긁었어. 그래, 이사 체면에 그 정도는 들어줘야지.
최 여사가 흐뭇하게 가방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그 카드 결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뭘 어떻게 처리해? 회사 비용이지. 박지영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형님 개인 가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회사를 통째로 들여다봐요. 지금 회사 상황으로는 그런 조사 한 번 받으면 끝이에요. 저는 숨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인연이 또 시작이네. 최 여사가 수저를 식탁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며느리 말 좀 들어주세요. 지금 회사가 건방진 게 어디서 시댁일에 토를 달아. 최 여사가 옆에 있던 물컵을 들어 제 얼굴 쪽으로 흩뿌렸습니다. 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블라우스 안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박민우는 식탁 건너편에서 못 본 척 국그릇만 들여다봤습니다. 박지영은 가방을 끌어안고 키득거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 앞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저는 회계사 이지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댁의 무급격리, 시모의 분풀이 대상이었습니다. 손등으로 얼굴을 닦으며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났습니다. 낙하산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사람은 다름 아닌 박민우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박민우는 텔레비전을 보다 말고 무심히 말을 꺼냈습니다. 지윤아, 우리 회사에 사촌 동생 하나 들어와. 사촌 동생이 누구? 저는 커피잔을 들다 멈췄습니다. 외삼촌네 아들, 박재현이라고. 엄마가 재무팀장 자리 비워서 앉히신대. 박민우가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재무팀장 자리에 박재현 씨 회계 일은 해봤어. 몰라. 어디 작은 회사 영업하다가 그만뒀다나. 박민우는 별일 아니라는 듯 답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입안이 깔깔했습니다. 박재현이 출근한 첫날부터 회사 분위기는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최 여사는 박재현을 데리고 거래처를 돌며 사촌 동생 자랑을 늘어놨고 박지영은 새 식구가 들어왔다며 회식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회사에 들러 장부를 정리해 왔는데 박재현은 첫 만남부터 제 자리 옆에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형수님, 이제 회사 일은 저한테 맡기시고 푹 쉬세요. 형수님 본업도 바쁘실 텐데. 박재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무팀장님이시니 당연히 인수인계 드려야죠. 여기 통장이랑 카드 내역 정리해 둔 거예요. 저는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아, 그런 건 제가 알아서 볼게요. 형수님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박재현이 파일을 받아 옆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손짓을 잠깐 봤습니다. 회계를 모르는 사람의 손이라기엔 너무 익숙하게 서류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재현은 제가 회사 시스템에 접근하는 걸 은근히 막았습니다. 형수님이 회계법인 일이 바쁘셔서 죄송하니까요라는 말로 슬쩍슬쩍 자료 공유를 미뤘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새벽 저는 평소에 쓰던 제 계정으로 회사 통장 거래 내역을 열어봤습니다. 모르는 계좌로 거액이 빠져나간 흔적이 보였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작게 쪼개서 나간 돈이 합치면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거래처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는 회사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꼬박 세우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체 내역을 출력하고 모르는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고 박재현이 출근한 날짜와 거래 발생 날짜를 맞춰봤습니다. 숫자는 정직했습니다. 정확하게 박재현이 출근한 첫 주부터 돈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시댁 거실에 자료를 들고 갔습니다. 최 여사와 박민우 그리고 마침 와 있던 박지영까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는 출력물을 식탁에 펼쳤습니다. 이게 다 뭐냐? 최 여사가 안경을 코끝에 걸쳤습니다. 회사 통장에서 모르는 계좌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한 달 사이에 7천만 원이 넘어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7천만 원. 박민우가 입을 벌렸습니다. 이 거래처가 어디 거래처인지 확인해 봤는데 한 달 전에 새로 만든 회사예요. 대표 이름도 들어본 적 없고요. 저는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이거 박재현 씨가 들어온 뒤부터 시작됐어요. 어머님, 박재현 씨한테 한번 물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거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최 여사가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지훈아. 네, 어머님. 내가 지금 재현이를 도둑으로 몰고 있는 거니? 최 여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몰고 있는 게 아니라 숫자가 그렇게 나와요. 저는 자료를 한 번 더 가리켰습니다. 숫자, 그놈의 숫자. 최 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회계사라고 우리 집안을 다 깔보는구나. 재현이가 들어오자마자 트집을 잡으니 이게 외부인이 할 짓이냐? 어머님, 외부인이라뇨.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외부인이 아니면 뭐냐? 너 우리 민우하고 결혼한 지 몇 년 됐다고 이 집안 재산을 노리고 수작을 부리는 거지. 최 여사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짝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얼굴 한쪽이 뜨겁게 부어올랐습니다. 저는 손도 들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엄마, 진정해. 박민우가 그제야 일어나 최 여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내 색시가 지금 내 사촌 동생을 도둑으로 몰고 있다. 너는 가만히 있을 거니? 지훈아, 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재현이가 그럴 애가 아니잖아. 박민우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민우야,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야. 통장 내역이 그렇잖아. 저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통장 내역이야 어떻게 만들든 만들지. 너 요즘 회사 일도 힘들다며. 헛것을 보는 거 아니야? 박민우가 저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헛것? 저는 그 단어를 입속에서 굴려봤습니다. 옳게, 너 솔직히 말해봐. 우리 재현이 자리 노리는 거지. 박지영이 팔짱을 끼며 다가왔습니다. 제가 그 자리를 왜 노려요? 저는 회계법인 다녀요, 형님. 그러니까 더 수상하지. 회계법인 다닌다는 애가 왜 이렇게 시댁일에 발 깊이 담그고 있어? 다 꿍꿍이가 있는 거지. 박지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멍하니 박지영을 봤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발을 담갔다는 건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때 거실 문이 열리고 박재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고모, 무슨 일 있으세요? 분위기가 왜 이래요? 박재현이 천연덕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현아, 내 형수가 너 도둑으로 몰고 있다. 최 여사가 박재현을 끌어안듯 하며 말했습니다. 네. 박재현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제가 뭐려? 형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박재현이 저를 향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식탁 위의 자료를 가리켰습니다. 이 거래 내역, 박재현 씨가 처리한 거 맞아요. 아, 그거요. 그거 고모님이 시키신 비자금이에요. 형수님 모르세요. 박재현이 눈도 깜짝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저는 최 여사를 봤습니다. 최 여사는 잠깐 표정이 굳었다가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미가 따로 빼둔 거다. 가족회사 비자금도 며느리한테 다 보고해야 되니. 최 여사가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루 한 번씩 쪼개서 나간 돈,
처음 보는 거래처, 그리고 박재현의 너무도 매끄러운 변명. 저는 그 자리에서 더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박민우가 운전대를 잡고 말했습니다. 지훈아, 너 진짜 병원 가봐. 사람이 좀 의심이 너무 많아. 민우야, 왜? 너 정말 어머님 비자금이라고 믿어? 저는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그렇다는데 그런 거지. 너는 왜 엄마 말을 못 믿어? 박민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신호 대기 중인 차창에 비친 제 뺨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화장실 문을 잠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손을 짚고 한참을 서 있다가 무릎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짐승이 우는 것 같은 소리가 제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회계법인에서 인정받던 이지훈, 부모님이 정직하게 키워주신 이지훈이 도둑으로 몰리고 뺨을 맞고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는 식구가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때 쓰고 거슬리면 버리는 그저 외부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타일 바닥에 차가운 기운이 무릎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차가움을 오래도록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부어오른 뺨에 컨실러를 두껍게 발랐지만 손이 떨려 자국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인사를 건넸고 저는 입꼬리만 어색하게 올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띄운 감사보고서 숫자들이 자꾸만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고도 한참을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봤습니다. 이지훈 회계사.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니어 파트너 정 대표였습니다. 정 대표는 회계법인에서 누구나 어려워하는 사람이었지만 후배들에게는 호불호 없이 공정한 분이었습니다. 네, 대표님. 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차 한잔 할까? 정 대표가 손에 든 머그잔을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정 대표를 따라 휴게실로 갔습니다. 휴게실 창가에 마주 앉자 정 대표는 한참 저를 들여다봤습니다. 이지훈 회계사. 네. 얼굴이 왜 그래? 정 대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잠을 좀 못 자서요. 그 정도가 잠 못 잔 얼굴은 아닌데. 정 대표가 머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집에서 좀 일이 있었어요. 저는 시선을 떨궜습니다. 이지훈 회계사. 내가 자네 사수 시절부터 봐 온 게 몇 년인데. 자네 요즘 보고서 보면 자네답지 않은 실수가 많아. 정 대표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죄송할 일은 아니지. 다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 자네 시댁 회사 일 자네가 보고 있는 거 맞지?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바닥이 좁아. 자네 명의로 보증 들어간 서류가 어디 한두 군데인 줄 알아. 은행 사람들이 회계법인 후배라며 자랑처럼 얘기하더군. 정 대표가 한쪽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저는 입술이 떨려 머그잔만 꽉 잡았습니다. 이지훈 회계사. 네, 대표님. 자네는 남의 회사 숫자는 그렇게 꼼꼼하게 보면서 자네 인생의 적자는 왜 그냥 두는 거야? 정 대표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대표님. 저는 결국 머그잔 위로 눈물을 떨궜습니다. 감정으로 싸우면 자네가 져. 그 사람들은 감정으로 단련된 사람들이고 자네는 숫자로 단련된 사람이잖아. 정 대표가 휴지를 한 장 뽑아 건넸습니다. 숫자로 어떻게 싸워요? 증거를 모아.
자네 손에 들어온 모든 자료를 한 장도 빠짐없이 정리해. 그리고 자네 명의로 들어간 보증, 담보, 신용. 그게 자네 약점이 아니라 자네 무기야. 정 대표가 손가락 하나를 들었습니다. 무기요. 자네가 풀면 그 사람들 회사는 그날로 끝나. 그 사실을 자네만 알면 돼. 절대 먼저 풀지 마. 펜은 끝까지 손에 쥐고 있어. 정 대표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휴지로 눈가를 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표님, 응.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제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 자네가 배운 그대로야. 그러니까 그 숫자로 자네 자신을 지켜. 정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휴게실 창문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햇살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서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평소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민우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 저를 돌아봤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응. 일이 좀 일찍 끝났어. 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저녁은 먹고 왔어. 민우야, 배고프지? 라면 끓여줄까? 갑자기 웬일이야? 박민우가 눈을 둥그렇게 떴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빡빡하게 굴었나 봐. 저는 앞치마를 꺼내 두르며 말했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박민우가 흐뭇한 얼굴로 다시 텔레비전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저는 등을 돌린 채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렸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입꼬리에 걸린 미소를 조용히 거두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시댁회사에 더 자주 들렀습니다. 박재현 옆자리에 앉아 일부러 모르는 척 질문도 했습니다. 재현 씨, 이 거래처 단가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시세보다 2배는 비싼데. 형수님은 본업이나 신경 쓰세요. 회사 일은 제가 알아서 해요. 박재현이 마우스를 딸깍거리며 답했습니다. 네, 그렇겠죠. 제가 괜한 걱정을 했네요. 저는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박재현은 안심한 듯 어깨를 폈습니다. 저는 박재현의 책상 위에 놓인 결제 서류와 메모지의 글씨를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와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 메모장에 방금 본 거래처 이름과 금액을 적어두었습니다. 주말마다 저는 핑계를 대고 회사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박재현이 모르는 보조 계정으로 시스템에 접속해 회사 통장 거래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을 한 달치씩 빠짐없이 내려받았습니다. 박지영의 법인카드 영수증은 매장별로 분류해 엑셀에 정리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호텔 레스토랑, 해외 여행지 결제 내역까지 한 줄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들어간 지급 보증 서류는 따로 한 폴더에 모아두었습니다. 은행별 보증 금액, 만기일, 해지 조건까지 표로 만들었습니다. 자료가 한 장씩 쌓일 때마다 가슴이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울고불고 매달리던 며느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회계사 이지윤이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USB 2개의 모든 자료를 백업했습니다. 하나는 회사 책상 서랍 안쪽에, 하나는 친정 부모님 집에 맡겼습니다. 어머니에게는 그냥 회사 중요 자료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시댁 거실에서 가족 식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복까지는 아니어도 단정한 옷차림으로 시댁에 갔습니다. 밥상에 앉아 최 여사의 잔에 술을 따르고 박지영이 흘리는 말끝마다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어미도 그날은 좀 과했다. 며느리가 이렇게 숙일 줄 알면 어미도 그런 손찌검은 안 했지.
최 여사가 거드름을 피우며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앞으로는 회사 일에 토 달지 않을게요. 어머님이 시키시는 대로 할게요. 저는 또 한 번 머리를 숙였습니다. 진작 그래야지. 시집을 왔으면 시댁 어른 말을 따르는 게 도리야. 최 여사가 흡족한 표정으로 박지영을 봤습니다. 박지영도 코웃음을 치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형님, 제가 이번 달 카드 결제 내역도 정리해 드릴게요. 형님 쉬시면서. 저는 박지영에게 잔을 따랐습니다. 올케가 이제야 사람이 됐네. 그래, 진작 그렇게 굴었으면 얼마나 좋아. 박지영이 손바닥을 마주 비볐습니다. 재현 씨도 한잔하세요. 회사 일 도맡아 하시느라 고생 많으세요. 저는 박재현에게도 잔을 건넸습니다. 형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박재현이 능청맞게 잔을 받았습니다. 박민우는 옆에서 해벌쭉 웃고 있었습니다. 이래야 우리 집안이 화목하지. 최 여사가 술잔을 들고 외쳤습니다. 화목, 화목. 박지영이 따라 외쳤습니다. 저는 잔을 들어 입가에 살짝 댔다가 내려놓았습니다. 한 모금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화목이라 부르는 자리의 끝이 어디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에 머리를 기댄 저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박민우는 운전대를 잡고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지훈아, 오늘 잘했어. 그렇게만 하면 우리 집 평화로워. 응, 앞으로도 그렇게 할게. 저는 눈을 감은 채 답했습니다. 역시 우리 와이프가 최고야. 박민우가 손을 뻗어 제 무릎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USB 안에 정리된 폴더 이름들이 한 줄씩 떠올랐습니다. 보증해지 신청서, 횡령 정황 자료, 법인카드 사적 사용 내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혼 합의서 초안. 모든 패가 손안에 모이고 있었습니다. 봄이 끝나갈 무렵 회사에서 제가 1년 가까이 매달려온 큰일이 마침내 마무리되었습니다. 대기업의 외부 감사였습니다. 중간에 의심스러운 거래 정황이 여러 번 발견되어 보고서 한 줄을 쓰기 위해 사흘씩 자료를 뒤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한때 우리 법인을 갈아치우자는 말까지 나왔지만 저는 끝까지 숫자만 보고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감사는 무사히 종결되었고 클라이언트 회장이 직접 정 대표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사무실 정 대표가 회의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이지훈 회계사, 이번 건 자네가 다 한 거나 마찬가지야. 정 대표가 서류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임원 회의에서 결정 났어. 자네 특별 승진이야. 다음 주부터 팀장으로 발령 낼 거다. 정 대표가 서류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글자가 흐릿해졌습니다. 대표님, 왜? 제가 받아도 되는 자리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가 안 받으면 누가 받아? 자격 없는 사람한테 자리 주는 회계법인 아니야, 우리. 정 대표가 펜으로 책상을 톡톡 쳤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슴에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 자네가 번 자리야. 그리고 이지훈 팀장. 정 대표가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자네 인생도 좀 정리할 때 되지 않았어. 정 대표의 눈이 조용히 저를 응시했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다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동료들이 작은 축하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저는 평소에는 입에도 안 대던 와인을 한 잔 받아들었습니다.
이지윤 팀장, 축하해. 우리 팀의 자랑이야. 동료들이 한 명씩 잔을 부딪혀 왔습니다. 저는 입꼬리에 진짜 웃음을 매단 채 잔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거짓이 섞이지 않은 웃음이 입가에 자연스럽게 머무는 게. 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지하철역 앞 작은 꽃집에 들렀습니다. 연분홍 작약 한 다발을 골라 들었습니다. 누구 드리는 선물이세요? 꽃집 주인이 포장지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저요.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저는 꽃다발을 받아 안았습니다. 주인이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지하철 손잡이를 잡은 채 창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 밑에 그늘은 여전했지만 눈동자는 오랜만에 빛이 돌았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기 전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꽃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박민우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게임 컨트롤러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양말이 벗어 던져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배달 음식 그릇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왔어. 박민우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민우야. 응. 나 오늘 승진했어. 저는 꽃다발을 식탁 의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됐네. 박민우가 여전히 화면을 보며 답했습니다. 민우야. 잠깐 그거 끄고 얘기 좀 해.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박민우가 그제야 컨트롤러를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박민우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박민우가 봉투를 들어 안을 봤습니다. 서류 한 장이 빠져나왔습니다. 이혼 합의서. 지훈아. 박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우야. 우리 그만하자.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어디 아파? 박민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아파. 멀쩡해. 지금까지가 아팠던 거고 이제 안 아프려고 하는 거야.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잘 지내고 있잖아. 박민우가 봉투를 흔들었습니다. 잘 지낸 사람은 너 하나야, 민우야. 나는 잘 지낸 적 없어. 엄마 부른다. 박민우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부르고 싶으면 불러. 어차피 어머님도 들으셔야 할 얘기야. 저는 식탁 의자를 빼서 앉았습니다. 30분도 안 되어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최 여사가 외투도 제대로 못 걸친 채 거실로 들어섰고 그 뒤로 박지영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최 여사가 식탁 위 합의서를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인사만 했습니다. 너 미쳤니? 어디 며느리가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들이밀어. 최 여사가 합의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미친 게 아니라 정신이 들어서요, 어머님.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인연이 진짜 미쳤구나. 회사에서 자리 좀 올라갔다더니 머리에 바람이 들었어. 최 여사가 합의서를 식탁에 내리쳤습니다. 맞아요. 회사에서 자리 올라갔어요. 오늘 팀장 발령 받았어요. 저는 꽃다발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팀장 됐다고 시댁을 우습게 봐. 박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저는 시댁이 우스워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이 집안의 무급격리로 살기 싫어서 이러는 거예요. 저는 박지영을 똑바로 봤습니다. 무급격리. 박지영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네, 무급격리요. 형님 카드 영수증 정리해드리고 어머님 회사 장부 봐드리고 회사 빚 보증 서드리고 그게 며느리 일이에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끊어서 말했습니다. 인연이 그동안 속으로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구나. 최 여사가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어머님, 지금까지는 제가 참았어요. 이제는 안 참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우야, 너 가만히 있을 거니? 내 마누라가 지금 시어미한테 대드는데. 최 여사가 박민우를 돌아봤습니다. 박민우는 양손을 허공에 띄운 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지훈아, 우리 차분히 얘기하자. 응. 박민우가 사정하듯 말했습니다. 민우야, 너랑은 더 얘기할 게 없어. 도장만 찍어주면 돼. 저는 식탁 위 합의서를 박민우 쪽으로 밀었습니다. 안 찍어. 박민우가 합의서를 옆으로 밀쳤습니다. 민우야, 도장 찍어줘. 저는 다시 합의서를 밀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 박민우가 최 여사를 봤습니다. 찍어줘라, 민우야. 최 여사가 갑자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엄마, 너 같은 기센 년은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찍어줘. 최 여사가 합의서를 들어 박민우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진심이야. 박민우가 어머니를 빤히 봤습니다. 내 색시가 회계법인이고 뭐고 다 가진 줄 아는 모양인데 우리 집안 떠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혼녀 회계사가 어디서 환영받을 줄 알아. 최 여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떠나봐야 알겠죠. 저는 차분하게 받았습니다. 내 짐 챙겨서 오늘 밤 안에 나가. 시어미 얼굴에 먹칠한 며느리는 하룻밤도 더 못 둔다. 최 여사가 손가락으로 현관을 가리켰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저는 합의서를 챙겨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 침대 위에 미리 싸둔 캐리어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조금씩 짐을 꾸려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옷장에서 마지막 옷까지 몇 벌을 챙겨 캐리어에 우겨 넣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작은 사진 액자, 결혼식 사진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대신 부모님과 찍은 사진만 가방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거실로 다시 나오자 박민우는 식탁에 앉아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옆에서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도장 찍었지? 박민우가 도장을 내려놓으며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저는 합의서를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년이 잘 사놔두고 보자. 최 여사가 등 뒤에서 내뱉었습니다.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꽃다발은 식탁 의자 위에 놓고 가려다 다시 돌아가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건 누가 뭐래도 제가 저한테 준 선물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자 봄밤의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복도 끝까지 캐리어를 끌고 걸어가는 동안 등 뒤에서 최 여사와 박지영의 욕설이 흐릿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꽃다발을 안은 제 얼굴 위로 형광등 불빛이 환하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밤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친정의 짐을 풀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계법인 근처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친정에서 나왔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창이 컸고 아침마다 햇살이 침대 끝까지 들어왔습니다. 출근 전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는 그 짧은 시간이 저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팀장으로서 새 자리를 잡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저는 평소처럼 커피를 들고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 한 명이 종이 봉투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지훈 팀장님, 이거 아침에 누가 데스크에 두고 갔다는데요. 누가요? 몰라요. 그냥 이지훈 팀장 앞으로 전해달라고 하셨대요. 동료가 봉투를 건네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자리에 앉아 안을 꺼냈습니다. 얇은 서류 한 묶음이었습니다. 첫 장에 큰 글씨로 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종이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원고는 박민우, 그리고 시댁회사. 피고는 이지훈. 청구 내용은 두 줄로 요약되었습니다. 회사 기밀 유출과 장부 조작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15억 원이었습니다. 손이 떨려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종이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가 7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모두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너 어떡하니? 집에 경찰이 다녀갔어.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이요? 왜요? 내가 시댁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고발이 들어왔다고. 엄마, 진정하세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훈아, 4명의 아파트도 가압류가 걸렸다고 우편물이 왔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끝내 울먹였습니다. 엄마,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지금 회사라서 끊을게요. 곧 전화 드릴게요. 저는 통화를 끊고 세면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는데 사내 메신저에 빨간 알림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감사실에서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이지훈 팀장에 대한 외부 제보가 접수되어 사실 확인을 위해 면담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비명이 새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정 대표가 회의실로 저를 호출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정 대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지훈 팀장, 앉아. 정 대표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감사실에 투서가 들어왔어. 자네가 시댁회사 횡령에 공범으로 가담했다는 내용이야. 정 대표가 종이 한 장을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대표님, 저는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이지훈 팀장, 한 가지만 물을게. 네, 자네가 한 일이야. 정 대표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대표님. 단 한 푼도 손대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됐어. 정 대표가 종이를 다시 가져가며 짧게 끄덕였습니다. 그게 다세요. 의심도 안 하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자네 일하는 거 몇 년을 봤는데 자네가 그런 짓 할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겠나? 다만 절차는 절차야. 감사실 면담은 받아야 돼. 정 대표가 손을 책상 위에 모았습니다. 네, 받겠습니다. 이지훈 팀장, 자네 그때 내가 한 말 기억해. 네, 숫자로 자네를 지키랬지. 패는 손에 쥐고 있으라고 했어. 지금이 그 패를 꺼낼 때야. 정 대표의 눈이 단단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정 대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대표님. 꺼내겠습니다. 가서 정리해. 회사 일은 내가 며칠 비워줄게. 고맙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박힐 만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에 들러 어머니 댁 책장 깊숙이 숨겨둔 USB를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밥은 먹고 다니니? 네, 엄마. 잘 챙겨 먹어요.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도 좋다. 너 다친 데만 없으면 돼. 어머니가 행주로 손을 닦으며 저를 봤습니다. 저는 USB를 가방에 넣고
어머니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며칠만 기다리세요. 다 정리할 거예요. 우리 딸, 엄마는 우리 딸 믿는다. 너 정직하게 살았잖아. 어머니가 제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입술을 깨물고 삼켰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피스텔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그동안 모아둔 폴더를 하나씩 열었습니다. 박재현이 빼돌린 거래네요. 새로 만들어진 유령 회사의 사업자 정보. 박지영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명품과 호텔 영수증, 제 명의로 들어간 지급 보증 서류와 은행별 만기 일정. 그리고 마지막 폴더에는 박재현이 회사 컴퓨터로 만든 가짜 거래처 송장의 원본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파일의 작성자 정보에는 박재현의 사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처음으로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지훈아. 나야, 민우. 박민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귀에서 살짝 떼었다가 다시 댔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훈아. 너 우리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시댁을 그렇게 만들어? 민우야. 소장 보낸 거 너야.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건 엄마가 시킨 거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지훈아. 우리 합해 보자. 너만 돈 좀 내놓으면 다 없던 일로 할게. 박민우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민우야. 너 진짜 끝까지 그 입장이구나. 지훈아. 너만 잘하면 되는 거야. 응. 민우야. 잘 들어. 너희 어머님이 가르쳐 주셨지. 떠나봐야 안다고. 그러니까 두고 봐. 저는 통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책상 옆에 세워둔 작은 화병에 시들어가는 작약을 꺼내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대신 빈 화병에 차가운 물을 새로 채워두었습니다. 다음 꽃을 꽂을 자리였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정 대표에게 보낼 메일 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한 줄이었습니다. 증거자료 일체와 향후 대응 방향에 관하여. 저는 본문에 첨부 파일을 하나씩 끌어다 올렸습니다. 파일이 업로드되는 표시 막대가 한 칸씩 차오르는 동안 저는 의자에 등을 깊이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패를 꺼낼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정 대표 방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정 대표가 안경을 벗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대표님, 어제 보내드린 파일 보셨죠? 봤어. 밤새 봤다. 정 대표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여기 원본 자료예요. 거래 내역 출력본, 가짜 송장 원본, 박재현 씨 사번이 찍힌 파일 정보, 법인카드 영수증까지 다 들어있어요. 저는 봉투 안에 서류를 한 묶음씩 책상 위에 꺼내 놓았습니다. 이지훈 팀장. 네, 대표님. 자네 이거 다 혼자 모은 거야. 정 대표가 서류 한 장을 들어 살펴봤습니다. 네. 1년 가까이 모았어요. 내가 자네를 잘못 본 게 아니었어. 정 대표가 짧게 웃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어깨가 살짝 풀렸습니다. 감사실 면담은 오늘 오후로 잡혔어. 자료는 내가 같이 들어가서 설명할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지훈 팀장. 한 가지 더 있어. 정 대표가 책상 위에 양 팔꿈치를 올렸습니다. 네. 자네가 보내준 자료, 시댁회사 매출이랑 신고된 세금을 맞춰보니까 차이가 너무 커. 이건 그냥 횡령 수준이 아니야.
회사 차원에서 세금을 빼돌린 거다. 정 대표가 손가락으로 서류 한 줄을 짚었습니다. 저도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대표님. 이건 내가 국세청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익명으로 흘려도 돼. 자네 이름 안 나가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 대표가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감사실 면담은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정 대표가 자료를 한 장씩 펼쳐 설명하는 동안 감사실장은 안경을 몇 번이나 고쳐 썼습니다. 면담이 끝날 무렵 감사실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지훈 팀장, 불편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투서는 무고로 정리하고 법인 차원에서 명예회복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는 그 손을 맞잡으며 짧게 인사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저는 벽에 손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한 고비를 넘긴 안도와 아직 남은 싸움에 대한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지정된 시간에 저는 변호사와 함께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형사가 두꺼운 서류철을 꺼내 펼쳤습니다. 이지훈 씨, 시댁 측에서 횡령 공범으로 고발하셨는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어요.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고발인 측에서 제출한 카톡 내용을 보면 이지훈 씨가 박재현 씨에게 자금 이체를 지시한 정황이 나와 있습니다. 형사가 출력된 대화 캡처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 카톡, 제 휴대폰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저는 박재현 씨와 카톡을 거의 주고받지 않았어요. 저는 형사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형사님, 저도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자료 목록을 한 장 내밀었습니다. 이 안에 박재현 씨가 회사 컴퓨터로 작성한 가짜 송장 원본 파일이 있어요. 작성자 정보에 박재현 씨 4번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 돈이 흘러간 계좌, 박재현 씨 1,001명의 계좌로 확인됐어요. 저는 한 줄 한 줄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형사의 눈동자가 서서히 커졌습니다. 이 자료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제가 회사 일을 도와주면서 모아둔 자료예요. 시댁회사 직원으로 등록된 적은 없지만 어머님이 가족이라며 시스템 접근 권한을 주셨거든요.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형사가 한참 자료를 들여다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지훈 씨,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자료부터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사 방향은 곧 다시 잡힐 것 같습니다. 조사실을 나오는 길, 변호사가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지훈 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자료까지 갖고 오시는 의뢰인은 처음 봅니다. 저는 옅게 웃기만 했습니다. 민사 재판이 열리는 날, 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방청석에는 최 여사와 박민우, 박지영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저를 흘겨봤지만 저는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시댁 측 변호사가 먼저 회사 장부를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저는 미리 표시해둔 부분을 차분히 짚으며 한 번에 반박했습니다. 여기 적힌 매출이 한 달에 3억인데 같은 달 부가세 신고서에는 매출이 1억으로 적혀 있어요. 같은 달 같은 회사의 숫자가 2개라는 건 둘 중 하나가 거짓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2장의 서류를 나란히 들어 보였습니다. 방청석에서 최 여사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고 하시는데 여기 제출된 기밀이라는 게 박지영 이사님의 백화점 영수증과 호텔 결제 내역이에요. 이게 회사의 어떤 기밀에 해당하는지 저는 회계사로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영수증 묶음을 판사 쪽에 천천히 보였습니다. 판사가 한참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지영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횡령을 제가 지시했다는 카톡은 시댁 측 변호사님이 가져온 캡처본 외에 원본이 존재하지 않아요. 카톡 본사에 자료 보존 요청을 해두었는데 원본 자체가 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는 회신 공문을 마지막 장으로 올려놓았습니다. 법정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청석의 박민우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댁 측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고 도리어 시댁 회사의 횡령과 세금 포탈 정황이 수사 대상으로 넘어갔습니다. 박재현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박지영은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따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책임 또한 박민우에게 있다고 인정되어 위자료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정 대표 방에 다시 들렀습니다. 대표님,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어요. 저는 책상 위에 서류 한 묶음을 올렸습니다. 은행별 지급 보증 해지 신청서였습니다. 이지훈 팀장, 자네가 1년 가까이 묶어둔 보증이 다 여기 있구나. 정 대표가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네. 이것만 풀면 시댁회사는 더 이상 못 버텨요. 풀어도 돼. 정 대표가 짧게 답했습니다. 풀게요. 저는 책상 앞에서 한 장 한 장 서명을 했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지나갈 때마다 가슴 한구석에 박혀있던 무거운 돌이 하나씩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 대표도 말없이 차를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각 은행 담당자에게 한 통씩 메일을 보냈습니다. 보증해지 신청서가 모두 접수되었다는 회신이 차례로 돌아왔습니다. 한 은행 담당자는 통화 끝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지훈 팀장님, 보증 빠지면 그 회사 대출 일시 상환 들어갈 텐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거기 회사 일은 이제 저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책상 위 달력을 봤습니다. 모레 가정법원에서 마지막 이혼 절차가 잡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펜으로 그 날짜에 작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오랜 싸움의 마지막 페이지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가정법원 안의 공기는 차고 건조했습니다. 저는 정장 차림에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법정 안에 들어섰습니다. 맞은편 자리에는 박민우가 풀이 죽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최 여사가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절차에 따라 마지막 확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지훈 씨, 본 이혼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저는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박민우 씨도 동의하십니까? 네. 박민우가 작게 답했습니다. 판사가 서류에 도장을 찍는 짧은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5년의 연애, 5년의 결혼, 그 모든 시간이 도장 하나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복도에서 최 여사가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잘 가라. 이혼녀 회계사. 최 여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네. 잘 갈게요, 어머님. 저는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년이 회사 자리 좀 올랐다고 이러는 모양인데 두고 봐라. 이혼녀가 어디 가서 환영받나? 최 여사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어머님도 두고 보세요. 저는 그 손가락을 가만히 마주 봤습니다. 박민우는 한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어머니의 옷자락만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한 번씩 눈에 담고 돌아섰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복도에 또박또박 울렸습니다.
법원 정문을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가방을 옆자리에 내려놓는데 가방 안에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액정에 최 여사의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잠시 그 이름을 들여다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훈아, 어미야. 어미가 잘못했다. 한 번만 살려다오. 최 여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매달렸습니다. 저는 차창 밖을 보며 차분하게 받았습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보고 꺼지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건 어미가 잠깐 정신이 나갔던 거지. 회사가 지금 큰일 났다. 은행에서 전화가 빗발쳐. 숫자나 두드리는 경리한테 그런 큰일을 왜 말씀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는 게 스스로도 느껴졌습니다. 긴 시간을 돌고 돌아 다시 이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손에 패가 모두 들려 있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자마자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박민우였습니다. 저는 핸들 위에 한 손을 올려놓은 채 통화를 받았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나야. 나 좀 살려줘. 박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은행에서 대출금 다 갚으라고 통보가 왔어. 어음도 막혔어. 회사 망해. 지훈아, 보증 한 번만 다시 서줘. 민우야. 응, 응. 말해. 너 내가 보증 풀었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은행에서 그러더라. 너 명의로 들어가 있던 게 다 빠졌다고. 그래. 빠졌어. 지훈아. 제발. 나 감옥 가게 생겼어. 사촌이 했다고 다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어. 박민우가 거의 흐느꼈습니다. 민우야. 너 결혼하고 나서 한 번이라도 내 편 들어준 적 있어?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지훈아. 그건 한 번이라도 있어. 없어. 미안해. 미안해, 지훈아. 박민우가 결국 울먹였습니다. 민우야. 회계사한테는 회계사 일이 있고 바지 사장한테는 바지 사장 일이 있는 거야. 너희 회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한 번만. 응. 한 번만. 잘 살아, 민우야. 저는 통화를 끊고 박민우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어서 최 여사, 박지영, 박재현, 시댁회사 대표 번호까지 차례로 차단 목록에 넣었습니다. 손가락이 마지막 번호를 누를 때까지 한 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조수석에 내려놓고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며칠이 지나는 동안 시댁회사의 소식은 뉴스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경제면 한 구석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중소 건축자재 유통회사, 세금 포탈과 자금 횡령 정황으로 압수수색. 저는 사무실에서 그 기사를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습니다. 기사 끝에는 회사 대표 박민우와 재무팀장 박재현이 출국 금지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뛰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 묵은 빚을 정리한 뒤의 가벼움이 가슴 안쪽에 잔잔하게 남았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훈아. 동네에 소문이 다 났어. 그 집안 시어머니가 월세방으로 옮겼다고. 엄마, 그런 소문은 듣지 마세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우리 딸이 너무 대견해서 너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 집안에서 그렇게 당하고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는지. 어머니가 끝내 울먹였습니다. 엄마, 이제 끝났어요. 저 잘 살게요. 그래. 우리 딸, 이제 좋은 사람 만나라는 말은 안 할게.
우리 딸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정직하게 키워주신 그 마음이 결국 저를 지켜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뒤 회사에서 새 발령이 났습니다. 정 대표 방에 호출된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인사 발령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이지훈 팀장, 다음 분기부터 자네 핵심 부서 팀장으로 정식 발령이야. 회사 안에서 큰 클라이언트들이 자네를 직접 지명하기 시작했어. 정 대표가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저는 두 손으로 발령장을 받았습니다. 이지훈 팀장. 네. 자네 이제 적자 다 메웠나? 정 대표가 살짝 웃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네, 대표님. 다 메웠어요. 흑자로 돌아섰어요. 잘했어. 진짜 잘했다. 정 대표가 짧게 끄덕였습니다. 저는 발령장을 가슴에 안고 방을 나왔습니다. 새 사무실은 햇살이 잘 드는 자리였습니다. 큰 창 너머로 도시의 빌딩들이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고 책상 한쪽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의 자료들이 단정하게 쌓여 있었고 한쪽 모서리에는 부모님과 찍은 사진 한 장이 작은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동안 저는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무급 격리였습니다. 이제 저는 그저 회계사 이지훈입니다. 34살이 되었고, 핵심 부서의 팀장이고, 작은 오피스텔의 단독 세입자이고,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 결국 제 인생의 가장 단단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가만히 내려놓고 새 보고서의 첫 장을 펼쳤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가볍고 따뜻했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이렇게 평온한 게 얼마 만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미소 지으며 첫 줄에 또박또박 글씨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가정법원 앞에서 시어머니의 전화를 끊던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부모님의 가르침이 결국 저를 지켜준 가장 단단한 무기였다는 거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받은 모욕도, 무급격리로 보낸 새벽들도, 도둑으로 몰리며 흘린 눈물도 단 한 줄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모여 결국 저를 회계사 이지훈으로 다시 일으켜 세웠으니까요.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 자리에 오래 머물지 마세요. 참는다고 가족이 되지 않고 견딘다고 인정받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이라는 걸 저는 아주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배웠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무급격리로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자신의 숫자를 정직하게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가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신을 깎아내리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